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는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부 이윤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기자,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청문회에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강제징용 재산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외교 2차관으로 재임하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법원 인사들과 세 차례 만나 참고인 의견서 내용 등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고의로 재판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당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며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던 거로 검찰은 우선 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대법원의 재산고심 과정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와 법원 인사들의 만남 그리고 이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8년 10월과 11월 최종 승소까지 각각 10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네, 그럼 현장 연결해서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사건 규정의 사법농단이라는 거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명을 하는 것이 공소 사실에 있거나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피고인 중에 한 분이 한 명이 우리 후보자를 만나서 대법원에 피고 측이 의견 제시를 하면 그러고 나면 대법원이 정부에 의견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 의견을 제출 방식으로 해서 이 재판을 연기한다라는 게 혐의이고 또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외교부의 혐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 있어서 사법농단 사건이 수년간 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사법농단 사건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도는 이야기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 앞에서 나와 있지만 후보자가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은 사실이죠. 네. 유명한 전 장관이 김앤장의 징용 사건 대응팀이란 거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무리 전직 상관이라 하더라도 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닌데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김앤장이 또 작성한 메모에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면담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에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뭐 협의한 적이 말씀드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했냐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전직 상관이라 하더라도 만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한다니까요. 그걸 그와 같이 의혹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김앤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지적하면 하신 거는 제가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라도 수긍을 해야죠. 그다음에 앞에 메모 나왔잖아요. 그 네.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그 메모 역시도 후보자는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가 자기가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토 간담회 결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해 주면서 수정을 해준 겁니다. 왜 그 메모가 중요하냐면 후보자는 선의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것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에 또 현안을 해결하고 등등을 해서 사법농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메모에 그 문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판 그냥 자, 충분한 후보자, 시간 이런 갖고 거죠. 네. 이런 거죠.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 이 대법원의 재판이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시작 아니면- 부분에서요.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의도 무엇보다도 범죄의 그런 인식에 하에서는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부정한 위법한 범죄 인식하에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외교 관계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범죄 인식입니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열망하는 게 어떻게 범죄 인식입니까? 지금 네. 제가 공소장을 읽어드렸죠. 네. 비록 제가 보기에는 네. 후보자가 네. 형사 입건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여가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후보자의 처지와 위치에 있어서 입건이 안 될 뿐이지 상당 부분이 공소장이나 범죄 사실에 관여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커다란 엄청난 범죄인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후보자는 국민의힘으로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제철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우선 외교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이후에 그 한번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정말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이시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를 다 거치면서 가장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정말 진영 논리에 잡히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활동하는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다음에 후보자님의 책 자존과 원칙의 힘이란 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통상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로 내정돼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쭉 보면 마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후보자님께서 이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어떻게 일본의 우지를 꺾고 세계 유산위원회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내셨는지 저는 진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님의 정말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게 가능했죠? 뭐 그 피해자 여러분들의 그 인권과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네. 이 책에 간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관, 미국이나 일본, 지어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제징용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강제징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자 변제 방안이 있고 이걸 또 초월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생각인가요?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 간에 양국의 정상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결단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입니다. 화해 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대에 한국과 일본 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랜 저희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서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이야기하면 지금 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지원, 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이 저는 종착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지난 공직에 있을 때의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좀 더 인식을 좀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걸 조화롭게 국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걸 조화롭게 국보하기 위해서 임기 기간 내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그거 이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또 질의하는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는요 우리는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우리와 일본의 지금 지위가 완전히 그때 당시 수직 관계로부터 이제는 수평 관계로 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이라는 핵 보유라는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중국이 그때 당시는 대단히 하위 변수였는데 이제는 제2의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줘서 고맙고요. 다음 박홍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이 강제동원 관련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좀 후보자의 답변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냥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전해철 의원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김현장 고문이었던 유명한 전 장관하고 만났는데 본인은 그 관련된 이야기는 회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시죠? 이 유 전 장관이 후보자들을 만나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고 또 후보자가 대법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김현장의 변호사가 이걸 다 메모하는 것도 좀 남아있고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방은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 전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나가듯이 물은 걸 덕담 수준이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금 그런 그 자세가 계속 감추려고 하는 태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고의 법률 대리인하고 부처가 만나서 소송 관련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래서 정부 관련된 의견들이 만약에 누설됐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중하게 이렇게 자중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예교안보 라인이 이제 2기로 개각이 된 것인데, 집권 이후에 대국민 사과가 매우 인색했던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그 유치 실패 이후에 부족 사과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인사인 만큼 저는 이 평가와 반성의 기초에서 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그간 예교 안보의 실책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해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외교부 1차관, 2차관이 다 무슨 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 가고 또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장을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몹시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후보자는 지금 이 예교안보 라인 중에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외무고 씨의 가장 맏형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1기 이 예교안보 라인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뭐 지금 외교안보 팀으로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친하게 친구처럼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팀 스피릿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자님, 지금은 소통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과 무능의 문제가 더 컸죠. 1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와 국민들은 대체로 다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 무능과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엑스포 유치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습니다. 미일 너무나 일변도의 편향적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잦은 의전 실패도 다 꼽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크게 보면 서너 가지인데, 이 부분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지명 이후에 첫 메시지로 저는 한미일 밀착 외교에 치중된 그 한계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저는 양자 외교보다 그래도 다자 외교 또 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저는 후보자가 좀 균형된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워딩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의 그동안 약해진 고리, 이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동안 1기 외교 안보 라인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한테 밀려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최근 발언한 내용들, 작년 재작년에 한 내용들을 봤더니 한중 관계 전면 회복을 위해서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갈등을 유발하는 대외 메시지 이 발신에 섬세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컬럼에서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18개월 동안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 신중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조에 입각해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저는 오히려 관계 악화시키는데 많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가령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이펙 가지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러놓고 영국을 가지고는 영국과 큰 관계도 없는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 해협 문제, 이걸 굳이 합의문에다 넣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거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위 이건 노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에 이 나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됐죠.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됐죠. 또 한중일 정상회의 아직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죠. 이런 실책에 대해서 반성과 그다음에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2기 외교 안보 라인이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한중일 정상회교를 조속히 개최하는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국 간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데 지난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순위 과제 중에 하나로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역대급 순방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순방 갈 때마다 늘 잡음이 있었어요. 의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알다시피 의전 비서관들이 다들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외교관은 의전 비서관은 갑자기 방미 전에 사실상 경질됐고, 그 다음에 김승희 씨는 학폭 문제로, 또 현재 비서관도 기자 출신으로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부실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만큼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 이 외교안보 라인이 비정부성의 과잉 충성 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외교부가 과연 앞으로 이 의전에 있어서 중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의전 분야에서는 외교부가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 제가 아까 일일이 읽어주려다 제가 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지적하신 거 유념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무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희입니다. 네, 후보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책임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기소되지 않고 피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재판 거래나 사법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은 아까 전해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해보세요. 네. 그 똑같은 답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법농단 아닙니까?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외교부의 고민을 사법부가 함께 했다. 같은 고민을 하며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 어떻게 대응하지 합당한가를 같이 고민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외교부나 지금 사법부는 국익을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다. 네. 그렇지 이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러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정말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2012년 5월 이제 원고의 이제 승서 취지로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된 판결의 확정을 보면서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았죠, 그렇죠? 외교부가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요구를 받은 게 없고 그러면 알아서 우려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고 저희는 네.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우려를 전했습니다. 전달을 받고 적극적으로 법원 행정처에 이제 고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달을 하셨고 재판 개입이 그때부터 이제 시도가 된 겁니다. 이런 어찌 보면 외교부, 사법부, 청와대 지금 이 안에 이 사법농단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제 판결을 지연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 1월에는 이제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줬고 2015년 6월에 지금 그 후보께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그리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우리 후보 차관 후보의 손을 거쳐서 이제 제출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명백하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사법농단의 그런 카르텔이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이죠. 예, 카르텔이 되었고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핵심 당사자로서 참 차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계속 그 지금 그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냥 친분 관계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한 전 장관이 법정에서 2015년 9월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준 기억도 있고 후보자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지금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후보자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로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그 관련해서 강제동원 판결과 법관 해외 파견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후보자와 만난 다음에 그 임종원 차장이 대사에게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전날 조태열 외교부 이차관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이참에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을 잘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임종원 차장과 지금 강제동원 재판과 해외 파견 문제, 법관 해외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이 이메일이 지금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변명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상세한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재판 거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판 거래가 되었고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후보자께서 기여하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언급된 사항들이 틀린 게 많고요. 사실관계 오류도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셨어요. 다음 우리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그 서면 질의를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어요. 부친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그 얇은 사 하이안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 네. 제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조지훈 시인이 부친이시죠. 네. 근데 이제 조지훈 시인이 이 순수 문학도 하셨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반일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일부 친일파들을 같이
등용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도 생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이승만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부친이 돌아가신 게 어릴 때 돌아가셨죠.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친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대화하고 이런 자리는 별로 없었겠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장하셔가지고 네. 우리 후보자의 가치관, 국가관 이런 걸 형성을 할 때 아무래도 부친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훑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은 걸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계시니까 아버님의 인식과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기억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참여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님의 억적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외교고 외교에서 최소한도 전직 외교관 하나쯤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꼭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애들 키우지만 자주 싸워요. 자식들이 뭐 아버지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데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여쭤보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저희 형님 두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 형님 두 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아버님이 잘못하셨어도 후보자께서는 그 길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아버지랑 싸울 수도 있지 뭐 그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관계는 굉장히 강한 반일주의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조지훈 시인이 봤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지훈 시인과 큰 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조지훈 시인이 보면 이제 반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좋게 평가하다가 한일협정 들어가서 좀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린 저희 아버님의 판단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역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한일협정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게 6.3 사태였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애국이고 지금 일제시대 또 아니고 그 해방된 지 뭐 7, 80년 지났고 한국과 동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후보자의 부친의 삶에 대한 존중, 이해, 그러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를 끈 게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직후에 재밌는 시를 썼어요. 김일성 만세.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시 내용을 보면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자유다. 거기에 조지훈 시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지훈은 내 입장에 동의 안 해서 유감이다. 조지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은 반일이었고 동시에 반북이셨던 모양이에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뭐 거의 다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 시를 쓴 거고, 조지훈 시인은 그래도 안 된다. 김일성 만세라는 것은 불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김수영 시인의 시 속에 표현된 거니까 그걸 제가 뭐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두 분은 동시대 같은 연배 시인으로 지금 추앙받는 두 분이고, 한 분은 진보적인 쪽에서 더 색깔이 짙었던 소위 자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보수적인 그런 색채의
사상과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이 하나의 정신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두 거목으로 평가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는 그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쟁점인 게 최근에 그 제가 흥미롭게 본 미국 그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 MIT 그리고 유펜인가 펜실베니아 대학 3명 총장이 나와서 이제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서 호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반유대주의 일종의 혐오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해야 되냐 학칙으로. 그러니까 총장들이 다 몸하죠. 표현의 자유라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면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2분 잘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또 혐오 표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한중 관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한미 관계도 연말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핵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바이든 정부하고는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보관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엽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문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식과 의견서를 구조에 관한 비롯해서. 예.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실무선에서 전달한 거고 실무선에서 받은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은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계속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했고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최소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재판부가 판결하겠죠. 이 당시에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윤석열 현 대통령. 그래서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사법농단 건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2022년 9월 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을 내셨던데 그 내용에 봤더니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덮어둔 것은 건설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지요? 네. 네.
그러면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덮어두는 것이 건설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덮어두고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양측의 이견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못 찾을 때 외교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이다는 뜻이 그 덮어두는 게 건설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의 지금 현재 극우 세력들이 식민지 지배의 끊임없이 정당성, 합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고문을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읽히셨으면 제가 뭐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탁 불수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 말씀. 공탁도 그렇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미 그 3자 변제안 그 공탁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뭐 항고 절차를 거쳐서 더 법원의 의견을 끝났으니까 구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3자 변제안을 지금 현재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3자 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항고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의 기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까?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의 또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그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본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본질 문제를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미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진짜 3자 변제안 지금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항고심이나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 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과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오늘 이제 모두 발언문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외교관계의 키워드죠. 네. 그 영어로 표현하면 피벗 스테이트. 피보털 스테이트라고 그죠? 그런데 그 피벗이라고 하는 거에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그러니까 회전이나 균형의 중심,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 질서에서 국가 간 세력 분배와 안정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중심되는 국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그러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의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중국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 외교,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또 다른 그 피벗 스테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표장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또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물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고 깊이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중 러일 사이에 끼어 있는 주변국으로 인식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지정학적 환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 요즘에 특히나 북핵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요.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북미 간의 문제로 치환이 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와 그 김정은 간의 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무 성과가 없는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발언권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건 이제 초창기에 하마스의 테러와 같은 테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쟁을 빙자한 이스라엘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희생자들이 2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 결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라고 저는 생각을 성명으로 하는데요. 규탄도 했고 행동을 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일본의 독도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입장의 차이를 가질 건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어려운 그 경색된 한일 관계를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아직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금 잔이 다 찰 수는 없겠죠 아직.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한일 협정에 따른 청구권에 대한 인식 이 문제도 이제 거기서부터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식민 지배의 법적 성격, 이거 불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65년도 한일 청구권 한일 협정으로 해가지고 다 소멸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협정으로 불법 행위는 있었습니까? 일괄 해결됐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눠 가지고 보자고요. 불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개인 청구권 그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나뉠 수가 있는 건데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식민지가 불법 행위였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요?
그거는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1965년 국회 정상화 협상 때부터 취했던 우리나라 지금은 65년 이후에는요. 계속이죠. 그건 당연히. 지금도 불법 행위는 있었던 그건 거죠. 다만 일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덮었다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가 개인 채무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아니, 행위 그렇지 않죠. 일본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뭐 예전 그 얘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외교부에서도 나와가지고 국회의회 하원의원에 나와가지고 중의원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것들도 아주 많이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씀이고 식민 다른 게 지배, 아니죠. 그거를 식민 그렇게 지배에 다르게 관한 해석하시면은 그거야말로 후보자께서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65년도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던 이름이 뭐냐 민머씨인데 이름이 지금 여기 갑자기 찾기 힘드네요. 하여튼 이분이 그때 91년도에 그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전후 보상 국제 포럼에서 거기 참석해가지고 한 발언을 내용을 봐도 당시 자기가 65년도에 그 비서관 생활을 할 때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리고 일본 측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기록들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최종 발표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역대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참고만 될 뿐이지 최종적인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드릴 때 말씀드릴 텐데요. 네. 2019년 10월에 외교부 생산문서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네. 이거 보시고 이거 답변을 준비해 주시죠.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쭉 해봤습니다. 외교부 조직 내에서도 역대 많은 선배님들 중에 우리 조태일 후보자가 매우 신망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당의 외통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로 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당시에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우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주 유엔 우리 한국 대사를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2016년에 받아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니까 훈장도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훌륭하다고 그래서 황조 건정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공직자 임명을 할 때 주 유엔 대사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아마 후보자에 대해서 면밀한 인사 검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직원이 준 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제가 누구랑 공모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금 직원이 줬는데 예, 확인해 아까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님 그렇게 말씀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주요한 외교 이 공관장 특히 이제 유엔 대사 임명을 할 때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훈장을 줄 때도 이게 최고의 상인데 당연히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 재외 국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외동포들도 이제 곧 투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됩니다.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재외 선거인들이 등록한 등록률이 11.3%밖에 안 됐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는 8%만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 동포 유권자가 동포 75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때 투표를 하는 투표 유권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해외에 200만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해외 동포 투표를 해보면 등록률도 매우 낮고 또 실제 투표하는 비율은 더 낮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 주권,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주권 행사를 원만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동포들이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이 선거구역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그 북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있으니까 그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일 전체를 LA 총영사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영토의 10배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전 영토의 10배나 되는 그 면적을 LA 총영사관이 선거할 때 관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토의 10배인데 동포들이 실제 투표하러